오늘 국민의힘이 전국위를 열어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치면서 새 비대위 출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지난 토요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뜨거운 공개 비판을 쏟아내셨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금 대구 CBS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진중권 작가, 김 소장과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잘 들리시죠? 저희도 네, 이렇게 이원 생방송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대구 CBS 건물 새로 리모델링해서 정말 좋네요. 여기. 네,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예, 자주 나와주시고요. 예. 지금 대구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대구 현재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대표님? 지금 창밖을 보면은 뭐 바람이 세게 불고 아직 이렇지는 않고요. 비가 이제 내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교통 정보 말씀드리자면은 뭐 지금 금호강 넘어오는 교통 다 막히고 있으니까 대구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귀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대구에 계신 걸 인증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일단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이 지금까지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후에 자명을 깨시고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나서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진짜 가처분이 인용되고 나가지고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좀 이제는 여유를 갖고 또다시 책 집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었는데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가처분 되자마자 난리를 피웠잖아요. 예. 가처분 되자마자 무슨 비대위에 비대위를 간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법원 갑자기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다가 당이 이 정도까지 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 자맹 아닌 자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어차피 대구 경북 7구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추석 앞두고 저희 가족 행사들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곁들어지면서 아주 파란만장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치, 비대위 만들어지고 나서 첫 장면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님이 국민의힘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특히 보수 유튜버들하고 정당 정치가 좀 분리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네. 지금 방금 판사 논란도 말씀하셨지만 8월 14일이었나요? 그 뭐 보수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이제 무슨 뭐 어디 이런 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뭐 우리법 연구에 이런 데 연관돼 있는 사람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었고 그걸 조영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뭐 그분을 인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인용하시는 거 보면서 다시 국민의힘 내에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유튜버 영향이라 보기보다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 나오던 메시지 패턴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 보통 이제 성향 문제 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수 정당의 약간 덕목 같은 거였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유튜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 필터링 할 수 있는 게 당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발휘 안 되고, 이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예전에 뭐 김명수 대법원장 욕하던 버릇 뭐 이런 것들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모든 세상에 어떤 벌어진 일들을 그 시각으로 보는 게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제 보수 정당의 문제점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다시 답습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난 토요일에 이제 2022년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 비판하셨어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신 겁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보다는 이게 대구 경북이 사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상당 부분 소위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선 의원, 4선 의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은 초선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가장 개혁적이고 이런 당의 위기 상황의 소장파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그 대구 경북의 의원일 텐데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조용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전이대가 되거나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글쎄 요즘 진중권 교수님 완장 찼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초재선 의원들이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왜 남의 그 요즘은 남의 말을 인용해서 안 하면 또 저한테 윤리가 또 이제 태클을 걸기 때문에 요즘은 진중권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완장 찼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이 이제 사실 민주당도 보면은 위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 소위 철험회라고 하는 조직이 가장 어쩌면 권력 지향적이고 할 말을 못하는 조직처럼 이제 비춰지면서 초선 의원들의 그런 메시지 전달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를 겪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뭐 다를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군요. 지금 뭐 대구의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민심을 모른다, 뭐 갈라치기 하고 있다, 뭐 의원총회 결정을 안 의총 지키고 결정 있다. 따르는 게 왜 침묵이냐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도 패턴화된 거죠. 그냥 이제 이준석이 무슨 말 하면은 내용이 뭔지는 적시하지 않는데 갈라치기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패턴화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패턴화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음. 스스로 어떤 정견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뭐 누군가의 뜻을 따르는 거 이전에 정치인의 그런 기초적인 자질 문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꾸준히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진 교수님이 읊어주신 그런 반박 같은 것들 저는 좀 실명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반박도 좀 할 수 있고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당의 가장 절망적인 문화는요. 모든 메시지가 익명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 힘이 아니라 익명의 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보십시오. 대통령실도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도 보면 수많은 익명 투서 때문에 스스로 지금 이제 인사 파국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서로 이제 그런 익명으로 투서해야 되는 문화 자체가 정착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보니까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한다고 하면서 누군지 국민들한테 안 알려주더라고요. 8일에 발표한다고 하죠. 오는 8일. 뭐 얼마나 대단한 분을 하기에 비대위원장마저도 이제 익명으로 이제 이렇게 추진합니까? 저는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추진하는 비대위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그 국힘의 그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초선들이 오히려 그 이 상황에 우려를 표현하는 중진들을 공격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의 그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것을 고무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겁니다.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을 이제 지난번에 받았을 때 한번 예.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를 거거든요. 많은 다선 의원들이 그 얘기하십니다. 재선제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서 재선 때 어떻게 공천을 받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은 분들한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활극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그 힘싸움 같이 보이는 이런 장면들은 예. 어느 한편에 줄 서지 않으면 본인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봤을 땐 가장 튼튼해 보이는 동아줄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 대통령이 나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예. 물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한 거 알면은 그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전화 받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일시적으로 들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그러면 윤핵관을 통해서 연락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연락하시기 시작한 겁니까?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은 이선 후퇴를 선언했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의원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초에 대통령께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분들 뭐 장제원 뭐 권성동 이런 분들을 포섭할 때 초기에 이제 경선 전이죠. 대통령 경선 전에 어떤 일화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들이셨거든요. 예. 그게 물론 그걸 받은 사람, 그 소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과장한 걸 수 있겠지만은 장제원 의원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라면도 끓여주고 계란도 2개나 넣어주고 이런 일화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라면도 끓이고 계란도 2개 넣어줬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직접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 여의도에서? 아니 그런 얘기를 의원들이 하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방송에다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일화가 필요한 건데 이제 대통령께서 아크로비스타에 사람 불러다가 계란 끓여주는 이런 군번은 아니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뭔가 은혜를 입거나 승을 입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벤트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거에 지금 할 수 있는 극한치가 직통전화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핵관들이 바라는 절대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다음 총선의 공천권입니까? 지금 특히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윤핵관 같은 경우에 소위 3, 4선 의원 이렇게 되는 분들은 권력을 휘두를 공간이라는 어떤 좀 거창한 어떤 목표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제 생각에 훨씬 싸게 또는 훨씬 더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포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놓여있는 상황이라든지 특히 그 정치를 보시면요. 우리 당도 그렇고 그 민주당도 그렇고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전환에 성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 당은 특히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여 명 정도 되는 비례대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게 해준다 정도의 어떤 쌍만 튀워도 굉장한 그런 혜택을 보일 겁니다. 예전에
장제원, 권성동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무슨 우리가 공천을 하고 우리가 무슨 이런 정도의 것들이 만약 대화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 제가 예측한다면은 예. 여기는 내가 공천받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포섭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윤핵관들이 다른 지역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윤핵관들이 이렇게 절대 반지를 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거야 그분들이 지금 초기에 예. 꽃을 피우기 전에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실의 인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윤핵관 중에 특정 인사가 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3월 이제 인수위가 차려지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취임하고 그다음 7월쯤까지 이제 선거 치르고 이렇게 갈등 상황이 오는 과정 중에서 예. 가장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대통령실과 소통한 내용들은 거의 즉시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거의 즉시 유출이 됐거든요. 이준석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런 식입니까? 아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도 한번 제가 그 기자회견하면서 말한 적이 있지만은 예. 제가 서울공항에 대통령 마중하러 나간다라는 거를 다른데 아무데도 얘기 안 하고 대통령실에만 얘기했는데 바로 기자가 연락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수행하는 제 수행 비서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바로 기자가 연락 옵니다. 가신다면서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그때 구도를 생각해 보시면요. 자 그때 제가 대통령 출국하실 때는 마중을 안 나갔고 그리고 오실 때는 이제 마중을 나갔거든요. 예. 근데 갈 때 안 나간 거는 그런 허리허리가 없앤다 해가지고 안 간 건데 올 때 제가 간다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보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출시켰겠죠. 예. 야 이준석이 궁색하니까 와가지고 대통령에게 이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굉장히 빈번하게 유출이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그 대통령께서 서문시장 가는 거 그것도 유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유출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고, 예. 자,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통로 속에서 많은 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경로가 유출되어 있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당정 관계라는 거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봅니다. 자, 예, 한편으로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좀 나서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또 국민들의 평가도 저는 이미 내려졌다고 보거든요. 그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이른바 전통적인 윤핵관 세력이 어쨌든 표면에서는 좀 가라앉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계속 배후에서 계속 뭐랄까 힘을 쓸 수 있을까요? 힘을 쓸 수 있는가? 아니면은 좀 전에 요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른바 신윤핵관이라고 하는 초선 의원들 특히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당의 뭐랄까 힘이 권력에 넘어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래 군대가 기능을 하려 그러면은 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중급 지휘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들을 통솔하는 장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윤핵관의 3선 의원, 4선 의원으로서의 윤핵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급 지휘관 정도 역할을 대통령께서 기대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 역할을 하는 식으로 가다가 이제 전쟁을 말아먹은 거거든요. 사실 제가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장수들이 이준석 내치기라도 제대로 잘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민주당과의 그런 어떤 전투 국면을 잘 만들었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검수완박 같은 거 제대로 처리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장수로서의 역할이 부정된 그들의 상황과 그냥 병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초선들 재선들의 의미는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아마 만약 실제로 이런 구도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초재선들에 대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윤핵관 지휘관을 찾을 것이다. 또 다른 윤핵관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윤핵관을 대체하기, 그러니까 구윤핵관을 대체하기 위해서 초재선을 신윤핵관으로 보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쪽은 그냥 병력이고요. 저는 중간급 지휘관으로 3, 4선급 신윤핵관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언론 노출이 잦아진 중진 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을 저는 지목하겠습니다. 누구죠? 누군가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구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 시민들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당내 분란 책임이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게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최근에 일련의 조사들을 보면요,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조사들 보면요, 제가 참 개탄스러운 게 뭐냐면은 제가 당 대표할 때 당 지지율이 45%, 50%까지 갔었거든요. 예. 지금은 뭐 35%, 37%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조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했을 때는 원래 있던 지지율에서 한 10%씩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음. 그러면 원래 당을 찍던 사람들이 10% 정도 나가고 난 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는 과거에 묻는 것과 정말 다릅니다. 그 빠져나간 10%가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간다, 그 정도 지지율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정도로까지 찐 보수였던 분들이 이준석에 대한 갖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계를 볼 게 아니라 예. 도대체 대선 지방선거 거치고 나가지고 50%에 달하던 지지율 중에 10%, 15% 빠졌는데 그 지지율 어디 갔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진짜 찐 보수들 남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 중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는 총선 때 우리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그거 따지고 계십시오. 대표님도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찐보수, 정통보수의 지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부 가지시고 대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정통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소위 배신자 담론까지 들어갔던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예. 오히려 저는 제가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은 저의 뭐 차기 당대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TK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좀 더 높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충청도나 수도권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뭐 TK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굳이 뭐 배신자론이나 이런 부담을 안고 정치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전당대회 때도 어떤 대구 연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TK 지역에서 강한 반응이 왔고 거기에 저희 당원들이 반응해가지고 제가 당대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 보통 세간의 보수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퍼뜨리는 헛소문 중에 뭐냐면은 이준석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역선택으로 됐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나갔던 당대표 선거가 유일하게 여론조사에 대해 가지고 역선택 방지룰이 적용된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히려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주셨던 분들은 찐보수층에 가까운 분들이었고 그분들은 찐보수층임과 동시에 정권 교체에 대한 가장 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야 정권 교체하려면 그래도 얘를 뽑아야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은 좀 전에 얘기한 중진 의원이 누구냐고 청취자들이 지금 4,000명, 5,000명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여쭤보고 계시는데 답해 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힌트라도. 제가 봤을 때는 원내대표 출신입니까? 아니요. 그냥 이렇게 볼게요. 친박과 친이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네. 친이계 소위 지금 이제 윤핵관이라고 했던 분들은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김무성계라고 과거에 분류되던 분들이죠. 비박에서도.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친박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약간 좀 더 문호를 넓힐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로 불러들이겠다 했던 장경상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능력자고요. 친박에서도. 그리고 윤희숙 만약 의원의 또 오빠라고 했던가요? 제부. 제부.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인의 역량이 저는 윤희숙 의원 못지않게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원내에서 친박 중에서 전략가적인 행동력과 전략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윤상현밖에 없습니다. 윤상현이 지금 댓글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빅데이터는 정확하군요. 전 댓글 안 보이는데요. 윤상현 의원의 두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전략적 능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성취해내는 그 행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 판단에 대해서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의 선택. 글쎄요. 저는 그런데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방금 전에 장점 위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단점도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윤상현 의원이 공간을 갖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내의 친박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세가 어떻게 확보될 것이냐. 저는 윤상현 의원이 만약에 윤핵관으로서의 신윤핵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면은
같이 보조를 맞출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제가 그때 기자회견하면서 3명의 윤핵관과 3명의 윤핵관 호소인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보단 좀 더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정도 덩어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봐야겠죠. 대표님 이제 8일에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지명이 되는데 누군데요, 그런데? 예, 지명될 예정입니다. 언론에 8일에 이제 지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임명이 되면 누군지 아는데. 그 새롭게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또 새 비대위도 직무정지 가처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비대위원장이 정말 누군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공개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가처분을 좀 늦춰보고자 그렇게 제 생각에 누군지 밝히지 않는 것 같은데 아예 저희는 그래가지고 저희 대리인단과 상의해 보니까 예. 성명불상자를 한번 가처분 걸어볼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될 누군가를 향해서 예, 걸어주셨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예고적 가처분인데 아마 그 성명불상자를 걸어버릴까 그러면 완전 당이 희화화 되겠죠. 특히 비대위원장을 비대위는요 보통 저희가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 김병준 비대위, 박근혜 비대위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봤지만은 어떤 당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야, 이 사람이라면은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그 사람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찬반을 통해서 그래 비대위 가자 말자를 결정한 다음에 비대위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름을 뒤로 빼놓고 우선 선 비대위 가고 이름은 나중에 알려줄게. 이것도 되게 웃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 때 보면 집정관이 평소에 있다가 급한 상황에는 독재관이 나오거든요. 예. 독재관 같은 건데 독재관 이름 안 알려주고 독재관을 하자고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두려워서 일부러 가처분 신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대위원장 이름을. 그래서 성명불상자로 걸어버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언론에서는 이제 또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또 다시 다시 임명될 수 뭐라고 있다.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임명될 수도 있다고 예상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걸 다시 맡는 건 정말 정치적으로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실제로 이런 겁니다. 다 동상이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5선급 이런 의원이라 이런 분들 지금 비대위원장 맡을 수 있는 분들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서병수 의원 보십시오. 이분도 충분히 5선급이기 때문에 군번에 들어가는데 이분 예전에 경선준비위원 할 때부터 지금 전국위 할 때까지 이분 완전히 정치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윤핵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될 것이고 나머지 5선 의원들이나 4선 의원들 뵈면은 이분들 중에서 소위 전당대회에 관심 있는 분은 또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 하고 싶은 분들, 또 주호영 이렇게 그 의원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불법적인 비대위니까 크게 관심은 없고.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나요? 동일이니까. 판사님도 제가 뭐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불쾌하게 생각할 그리고 수 있다. 오늘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들끼리 또 사퇴를 했어요. 예, 사퇴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지? 약간 그 비대위가 이번에 들어서 한 게 뭔데 또 사퇴를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김상희 소장님. 그래가 대표님 그 가처분 신청할 때 대리인을 선정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고려는 해보신 적은 없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신문할 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그 조직을 대리해서 법정 대리인이. 예. 글쎄요, 그건 정당 입장에서 정말 너무 불쌍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무슨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이미 지난 법원에서는 비대위는 무효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 체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라는 사실상의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걸 그냥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죠. 해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이준석이 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얼마나 지금 자기들이 언론에 해놓은 말이나 이런 것을 주워 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이준석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국위가 사실 먼저 개최되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기각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실익이 없다 그래서.
또 3차 가처분 내는 거죠. 또 이제 보면 새로 또 전국이 한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네. 저는 그거 하고 나면 똑같이 신문기일이 아마 14일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뭐 소장만 계속 바뀌는 것이지 뭐 크게 내용상으로는 변동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대표님 14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제가 참 법원에 그때도 처음 가봤었는데 이번에 법원에 또 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내용이 바뀐 게 없거든요. 내용상으로는. 바뀐 게 없는 내용을 가지고 가처분을 2번 받아야 되는가. 그것도 똑같은 재판장님께.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사실 율사정당이었는데 언제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채널을 고정하신 상태에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지금 대구 CBS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김성애 소장님 질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하여튼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 이제 대표님이 그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는 네. 그 대표님이 좀 먼저 과거를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야 뭐 형사적 절차로 만약에 뭐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저는 어제도 밝힌 것처럼 저는 뭐 조사받으러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어떤 정치 파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핵관들이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잣대나 기준이라는 거는 항상 동일하게 적용됐을 때 많은 불만이 없는 것인데 징계한 다음에 뭐 징계 또 받으신 분들은 보면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이렇게 할 때까지 아무 징계도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 징계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징계 양이라고 하는 것도 다 기준 없이 되고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뭐 제가 했다고 하는 일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이렇게 걸어버리고 그런데 뭐 사실 이런 기준들은 글쎄요 그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 그래야 앞으로 혼란이 적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최근에 네. 의총을 열어서 윤리위에다 징계를 요구하고 윤리위가 그 의총의 징계 요청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성명서가 나갔는데 원래 윤리위는 이거보다는 좀 더 독립적으로 판단하던 데 아니었나요? 이게 의총이랑도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국민의힘에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보고요. 원래 윤리위는 소위 이제 말하는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당무감사위원회가 검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리위는 지금 검찰, 판사 거기다가 공보 역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특히는 또 추가 징계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언행이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사자성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얼마나 참 실소를 금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지 예를 들어서 양두구육 이번에 문제 삼았잖아요. 예. 최근에 저한테 이제 어떤 분들이 그 자료를 보내주시는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시절에 경선 캠프에서 김병민 대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예, 그분이 그 윤석열 그 국민 캠프를 대변해가지고 홍준표 경선 후보를 적용한답시고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도 예.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놓고도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처분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대표님의 처분하면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처분해야 된다. 그 캠프의 발언도 처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그러면. 그 외에 얼마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센 발언 많습니까? 과거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는 육모방망이로 뭐를 깨버려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런 것들 과거에는 문제 삼았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경찰이 대표님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연휴 직후에 소환 조사한 뒤 월말께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대표님께 혹시 연락이 간 게 있습니까? 저한테는 이제 수사하시는 그 경감이죠. 그분이 한번 연락 오셨고 나머지 일정은 이제 저희 변호사와 알아서 이제 좀 상의해서 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 제가 변호사한테 말했던 거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가처분이라든지 여러 정치적 일정과 결합되지는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알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달리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결국엔 저렇게 나오면은 경찰이 소환 조사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문자를 많이 주시는데요. 1786님이 주말에 그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을 얘기합니다. 지방선거 때는 자기 지역에 한 번만 와달라고 애걸복걸 해놓고 지금에 와서 선거에 도움 안 됐다는 의원이 많다. 이런 발언. 대표님 들으셨죠? 이제 그런 발언 들으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사실이죠. 제가 그 실제 그 지방선거 때 동선 움직인 거 보시면요. 예. 제가 심지어 그 우리 존경하는 이철규 의원님 지역구까지 가가지고 그 시장 선거 도구 이랬던 기억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발언 영상들 다 찾아보면은 참 그분들의 그 발언이라는 게 몇 달 사이로 굉장히 많이 뒤바뀐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왜 바뀌었을까요? 그때 이미 양두구육 하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양도구육. 제 선거 때 예. 양도구였다 이미. 네, 진 그렇죠. 작가님. 지금 뭐랄까 앞길이 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네. 대통령은 어떻게 상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대통령은 뭐 탄핵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수로 놓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다, 맞다라고 보는데 예. 지금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하고도 때로는 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잘 안 보여요. 지금 하시는 행동이나 언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건 사자성어인가 결자 해지 아닙니까 보면은 결자 해지. 근데 결자 해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사자성어 아니지만 결자 해지를 해야죠. 묶은 사람이 누굽니까?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입니까? 지금 저는 대통령께서 윤핵관들에게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핵관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체리따봉 문자로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대통령이 또 적극적으로 윤핵관과 본인을 분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생각은 윤핵관이랑 다르다라는 말씀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핵관 행동과 대통령의 행동을 결부지어서 제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을 빨리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느 한쪽이 죽지 않으면 이 싸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군요. 언제까지?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가처분은 무조건 인용된다라고 한번 하신 말씀이 있고 가처분 안 될 건데 왜 하냐라고 나중에 또 말씀하셨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마지막 결론은 양비론으로 거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결론 내시는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뭐 대통령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도 석 달 전에 홍준표 대표께서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랑 요즘 이제 만나셔가지고 이제 꾸벅 인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랑도 다르고 또 제 생각에 또 몇 달 뒤에 다를 거라 보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말씀을 준거로 삼아가지고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은 정치인 누구에게나 굉장히 위험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쨌거나 지금 방금 뭐 저희가 살펴본 대로 대통령과의 대립 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달리다가는 뭐 최근에 쓴 윤리의 경고를 포함해서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현재 윤핵관에게 있어 지상 최대가 되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당에서 파내거나 당 지도부에서 파내는 건데 결국 제명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은 뭐 신당 창당 어림도 없다 절대 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지만 이준석이 당에서 제명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이 지지자들이 대거 움직이면서 신당 창당의 흐름까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윤핵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외롭습니다. 윤핵관이라 하는 분이 그냥 전부 다 영남이나 아니면 강원도의 우세 지역구에서 정치하시면서 지금 그렇게 올라오신 것이지 대중적으로 소구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당대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차라리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일정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지만은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그 표들에 보면 보통 나머지로 그냥 분류될 수 있는 묶어서 5% 정도 되는 그런 분들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서의 그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대중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냐에 따른 것이지 실제로 뭐 그분들이 어떤 친소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당직을 하고 있다 아니다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거로 좀 보이고 뭐 저를 제명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제명하게 되면 또 형평을 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 다 제명할 건지 그거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조소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엔딩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7677님이 이제 체리 따봉 사태에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럼 현재로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성공한 대통령이 되십시오. 하하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도 이제 결자 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예. 한다면 그 결국 대통령이 결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떤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러면 저한테 대해서 지금 와서 뭐 품는다 이런 표현 쓰면 제가 그때 거의 돌아버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품는다 쓰면 돌아버린다. 아하. 네, 품는다는 표현이 저한테 가장 모멸적이고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표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통령이 품어라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다는 말씀입니까? 뭐 대통령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지만 누군가 해법으로 옆에서 해법으로 이제 뭐 예. 정치인들이 그럼 할 때- 나도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아니 예. 품긴 뭘 품어요. 결자 해지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풀어라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품어라. 품는다는 건 무슨 뭐 제가 달걀입니까? 그걸 왜 품습니까 저를? 그러니까 아, 저는 이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손을 잡는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고,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음. 여러 가지 상호 관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품는다는 관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거는 굉장히 모멸적이고 무엇보다 지금 아. 상황에 있어서 맞는 묶은 사람이 맞게 푸는 방법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저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누가.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다. 아하. 네,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저한테 7월 7일 날 누가 저한테 징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아 그래 뭐 그러면은 나중에 형사적으로 내가 다 해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쉬지 이런 생각을 저는 돌아다니면서 당원들 만나고 진도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다음에 책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가만히 있는 저를 건드린 게 뭐였습니까? 자기들끼리 텔레그램 문자 주고받다가 사고 터지니까 어떻게 말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예. 괜히 이제 미안하다 소리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자기들끼리 문자도 좀 조용히 서로 주고받고 가만히 좀 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예. 그걸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품는다라는 말 들으면 돌아버린다. 또 이런 표현 자체도 좀 국민의힘을 자극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싸움은 당연히- 언제 끝날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신청 계속 하실 예정이고 또 본안 소송도 내셨기 때문에 이게 총선 전까지도 계속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대표님 언제 끝납니까? 아니, 그거야 뭐 저희 대리인단, 법률 대리인단이 계속 하는 그런 송사고요. 아하. 예, 저는 때에 맞춰가지고 그 변호사비만 입금하면 되는 것이고, 아하. 그리고 그거 외에 그 나머지 정치적 일정 같은 경우에는 예. 글쎄요, 제가 하기보다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기에 많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흠. 그래가지고, 저는 어떤 분들은 제가 뭐 많이 어떤 염두에 두고, 아까 말했던 뭐 창당이라든지, 예. 아니면 여당 내 야당이라든지, 대한 세력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이런 걸 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지금까지 다 보시면은 생각보다 임기응변형 정치를 해왔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방선거 때 같은 때도 작전 짤 때 보면요, 예. 제가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무슨 뭐 김포공항 이전하겠다고 할 줄 내가 알고 제가 대처했겠습니까? 그 일이 터지고 나가지고 저는 보통 고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시시각각 맞춰가지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준석 대표 자중자애해야 된다. 지금 이러한 태도는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들어갈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저희가 취재한 결과. 대표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저 빼고 다른 분들이 자중자애 하셨으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중자애를 해야 될 분들은 예. 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핸드폰이 사진에 찍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예. 저는 자중자애 좀 제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거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류영진 식약처장인가요? 예. 그분 이제 부산 출신이신데 그분이 한번 국회에 출석했더니만은 그분을 앞에 놓고 굉장히 혼낸 적이 있어요. 예. 그 와가지고 사투리 좀 쓰지 말라고. 국회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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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권성동 의원도 사투리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거 남한테 이제 자중자애하라고 지적하시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라. 본인부터 좀 자중자애를 좀 하셔야 된다. 대표님 제가 지금 이런 잘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14일에 예. 가처분 신청 낸 게 받아들여졌다고 치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지금 했던 것처럼 어차피 같은 지도부니까 제가 보기엔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제안을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어떻게 수습하는 게 맞는지 제도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그런데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게요. 예. 아마 지금 이 모든 작전을 짜고 있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머릿속에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가처분 넣은 거 송달 안 받겠다고 비대위원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안 받겠다. 그러니까 송달 안 받겠다는 거는 사실상 당사에 갖다 줬는데 비대위원한테 전달 못 해준다는 거는 안 받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가처분을 지연시키겠다는 거예요. 아까 김성현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운명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인용이라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 그렇다 봅니다. 그래서 지연을 최대한 시켜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지연의 의도는 무엇이겠느냐라고 봤을 때 제 입장은 간단합니다. 자, 가처분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려고 하면요. 이준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지만 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안 그럼 제가 당사자 적격성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만약 제가 당대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처분의 결과는 늦게 나오게 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 전가의 보도인 윤리위를 사용해가지고 저에 대해서 재징계를 통해가지고 저의 복귀 가능성을 막아버린 다음에 법원에 가서 쪼르르 가서 얘기하겠죠. 봐라, 이준석이는 이제 어차피 당신들이 인용해도 복귀할 길이 없다. 각하해주세요, 판사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렇게 한판 승부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여의도 바닥에 있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작전이 노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아마 꿀잼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대표님,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슈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죠. 대선 당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녹취록도 공개가 됐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지시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검찰에서 이 대통령과 영부인의 휘가 오르내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부의 휘? 원래 임금의 이름은 휘로 높여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이름이 오가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바를 아마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분의 휘가 오르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소환 조사는 제 생각에 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바가 뭡니까? 양자의 쌍특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토라인을 쓰지 않는 것 말씀하시는 소환 거죠? 조사 받지 않는 걸 원하겠죠.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꺼내든 카드가 제 생각에는 공수처에다 고발하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스피커가 또 어지간히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고공전하면 한 고공전 하시는 분인데 아마 두 분의 휘가 언급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적절한 판단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관련 노출록이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냐? 일각에선 제대로 검찰이 무서워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도 못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반대쪽에선 친정부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 거다. 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나올 게 없었던 거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저는 주식을 전부 다 MTS나 이런 걸 갖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 주문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정말 모르겠고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 때와 사실관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계속 주장을 이어나가는 어떤 실체적인 이런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이제 휘가 언급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름이 언급되는 상황 만들지 않겠다. 자, 그리고 내일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국민검증단이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면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날이기도 하죠.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논문에 있는 내용이 무슨 지식 서비스나 해피 캠퍼스 이런 데서 이제 커온 것들이 논문에 들어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집 관련 블로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얘기 듣고 제가 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게 그러려니 하는 게 충격이긴 한데 하여튼 그러려니 합니다. 국민도 그러려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 없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고 그리고 또 워낙 도덕적인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박근혜, 문재인 이런 분들은
도덕성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분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어떤 이런 의혹 사안들이 제기되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연설문을 누가 대신 민간이 써줬다는 게 처음에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거든요. 갑자기 지지율이 막 10%가 푹 꺼지고 일주일 만에. 예. 그런데 지금 와서 터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에 비하면 제 생각엔 좀 더 문제점들이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역시 사람에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역치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일로는 제 생각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상황만큼의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신 작가님? 뭐 결론은 이른바 이제 그 당에 있는 분들은 일단 저는 결론을 정해놨다고 보거든요. 정해진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법인이 절차니 이거 다 무시하고 일단은 그냥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저분들은 일단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난 제안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의지가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도 이렇게 하면 내가 개선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야지 특히 보수 지지층들은 굉장히 답답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본다면은 이 정치적인 상황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내쫓기 위해서 있었던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 제가 지금 피해자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피해자가 해법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건 너무 세상이 가혹한 거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그 의원들 중에 윤핵관이라 하는 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후진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다 답습하고 있다 이런 게 보는 게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도 왕따 피해자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따돌린다고 한 다음에 가장 할 수 있는 가학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너는 왕따 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왕따가 된 거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일을 벌여놓은 다음에 저한테 집단 린치한 다음에 이준석이 인성을 봐라. 뭐 이준석이 왜 옆에서 뭐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 정치판에서 2차 가해 이런 거 많이 발생한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대처할 때 정치권이 얼마나 감수성이 떨어지는지를 많이 확인하게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소위 일을 벌인 사람들이 스스로 수습책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본인들이 일 저질러 놓고 부끄러워가지고 더더욱 이제 사실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그런 국면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제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거든요. 저 가만히 놔두면은 저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약 타협안이라고 하면요. 저 좀 가만히 놔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를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거의 돼서요. 자,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책을 계속 마무리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책이라는 것도 계속 쓰고 있는데 자꾸 책 내용에 이 감정이 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니 원래 제가 이제 징계 받은 다음에 당의 개혁 방안이라든지 예를 들어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 막 써가지고 거의 다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려다 보니까 너무 착한 책이 된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 뭐 저는 폭로성 내용 이런 걸 넣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감정이 실린 내용이 들어갈까봐 약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대구에는 그리고 뭐 다닐 곳은 많습니다. 대구, 칠곡, 뭐 외관, 구미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뭐 많은 분들 만나고 무엇보다도 당원 가입 많이 시켜야죠. 제가 윤핵관의 성공적인 은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당원들을 많이 모으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날 계획도 있냐는 질문이 올라왔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정치 안 합니다 저는. 그 책 출간하시게 되면 진중권 작가 저와 김성애 소장이 토크 콘서트 참여할 의향이 있으니까 한판 승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또 무슨 뭐 돈 벌려고 한다는 얘기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고 다 읽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저한테 뭐 메시지 보내주시고 이러면은 거기에 답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답을 다 모아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진 작가님 많이 변했어요. 저 어려운 가운데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